약 5, 6년 전 20대 중후반이었던 똘비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나 학력, 능력 면에서 그 어떤 특징도 찾아볼 수 없는 무색무취의 삶을 살고 있었죠. 똘비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 밑에서 며칠 일하고 다시 그 돈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군대 전역 후에도 그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똘비는 대학 동기로부터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오랜만에 동기들이 모이기로 했으니 너도 꼭 나오라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똘비는 별 생각 없이 사람들도 보고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작 서너 명일 줄 알았던 모임 장소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동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1층 주점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똘비의 자리 바로 뒤편으로는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 커다란 통창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등의 붉은 불빛이 어두운 주차장을 순식간에 물들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기 중 한 명이었던 준성이었습니다. 준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채 자신만만하게 주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모임의 분위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준성을 중심으로 쏠렸습니다. 평소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고 허세가 있던 똘비는 그 광경을 보며 심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잘 나가는 동기 옆에서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부각되자 그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똘비는 친구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숨을 내쉬던 똘비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얼굴만 겨우 알았던 동기인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똘비를 보더니 왜 벌써 가느냐며 의외라는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똘비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둘러대자 영희는 오랜만인데 조금 더 있다 가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똘비는 준성 때문에 더럽혀진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영희는 아쉬운 듯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며 번호가 바뀐 것 같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똘비는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 자신의 폰으로 신호를 보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똘비의 마음은 한없이 꼬여만 갔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고작 몇만 원 벌기 위해 땀을 흘리는데 동기 준성은 벤츠를 타고 명품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영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똘비는 다시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가한 오후 영희로부터 안부를 묻는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잘 들어갔느냐며 그날 있었던 급한 일은 잘 해결됐는지 묻는 다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똘비가 대충 대답을 하자마자 곧바로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영희는 운전 중이라 카톡을 치기 불편해서 전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희조차 차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똘비는 다시 한번 미묘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뜬금없이 영화를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이번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자며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똘비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고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당일 그는 20분이나 먼저 도착해 근처 카페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영희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영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녀의 뒤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벤츠의 주인 준성이었습니다. 1대1 데이트를 기대했던 똘비의 환상은 준성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준성은 마치 아주 친한 사이인 양호들갑을 떨며 똘비에게 어깨동무를 해왔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 두 사람은 그리 친하지도 않았기에 똘비는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하고 의아했습니다. 셋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준성은 슬며시 본론을 꺼내며 똘비의 현재 직업을 물었습니다. 똘비가 아버지 밑에서 현장 일을 돕고 있다고 대답하자 준성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준성은 낮은 목소리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혼자 하기엔 벅찬 고수익 일자리가 있는데 너만 괜찮다면 함께 큰돈을 벌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과연 그가 제안한 일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똘비를 선택한 것일까요? 준성은 조용히 담배를 물며 똘비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 있지만 큰돈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던 똘비에게 그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화려한 외제차 카탈로그를 펼치며 똘비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의 사업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렌트카를 대출받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똘비는 처음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성은 겁먹은 똘비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정신을 차리라고 다그쳤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되자 똘비의 손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의 현금이 쥐어졌습니다. 돈의 맛을 본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큰 욕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용 불량자들을 유인해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푼돈을 던져주며 배를 불렸습니다. 영희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비웃으며 서류를 무자비하게 폐기했습니다. 가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그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똘비는 이제 낡은 옷 대신 명품 로고가 선명한 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준성은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 지역 렌트카 업체 사장들과 은밀한 커넥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위태로운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첩보가 준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준성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그들의 장기판 위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똘비의 이름으로 된 가짜 서류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렌트카 업체로부터 연체 독촉 전화가 똘비에게 쏟아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준성은 문제가 생겼으니 잠시 몸을 피해야 한다며 똘비를 설득했습니다. 똘비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를 실감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영희는 똘비에게 해외로 여행이나 다녀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티켓은 사실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똘비는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지만 입구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준성은 똘비가 잡히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휴대폰 유심을 부러뜨렸습니다. 똘비는 차가운 취조실에 앉아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형사는 똘비가 주동자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똘비는 모든 것이 준성과 영희의 짓이었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똘비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을 꾸었는지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몇 달 후 똘비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거대한 빚더미와 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았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온데간데없고 그는 다시 밑바닥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영희가 다시 나타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똘비는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영희는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똘비는 다시 지옥으로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은 렌트카 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물류 배송이었습니다. 영희는 이 일이 끝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똘비가 배송해야 할 물건의 정체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성이와 연락이 끊긴 후 똘비의 화려했던 생활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고가의 외제차 할부금은 이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일용직 현장에 다시 나갔지만 이미 편하게 번 돈의 맛을 본 그에게는 고역일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번쩍이는 독일산 세단을 볼 때마다 그는 과거에 짧았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소식이 없던 영희로부터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똘비의 안부를 물으며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탐색해왔습니다. 똘비는 자존심을 굽히고 준성이 사라져 막막해진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영희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며 고수익 알바를 제안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똘비에게 영희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물류 배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2-3번 운전만 하면 되는데 회당 페이가 최소 5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거리는 수도권 내 왕복 2시간 남짓인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빚 독촉과 생활고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똘비는 영희의 제안을 수락했고 약속된 장소로 첫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는 인적 드문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영희가 조수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반갑다는 기색도 없이 뒷좌석에 실린 종이 박스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주소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을 건네며 그곳에 박스를 내려두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자신이 길을 알려주겠지만 다음부터는 혼자 수행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운전대를 잡았고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배송지는 예상보다 평범한 물류창고 근처였고 작업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영희는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내리라는 지시를 남긴 채 다른 차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똘비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뱅킹 앱만을 반복해서 새로 고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실제로 약속된 금액보다 더 많은 6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는 환호했습니다. 단 몇 시간의 운전만으로 이런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도덕적 가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후 배송 일감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고 그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똘비는 다시 비싼 명품 옷을 사고 고급 식당을 전전하며 예전의 허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옮기는 박스의 정체에 대해 점차 강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물건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배송 도중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운 그는 조심스럽게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박스 안에는 수백 개의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냥 담배였구나라는 생각에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박스를 봉인했습니다. 단순한 담배 배송에 왜 이런 거액을 주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흐르고 똘비는 이 위험한 고액 알바의 달콤함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희로부터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늘이 마지막 배송이 될 것 같다며 수고했다는 격려 섞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똘비는 큰 보너스를 기대하며 공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번 배송지는 도심에서 훨씬 떨어진 외딴 산길 끝의 창고였습니다. 도착한 창고의 육중한 철문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똘비가 박스를 들고 창고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서늘한 눈빛으로 똘비를 응시하며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했습니다. 똘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죄어올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말에 진짜 의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영희와 준성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똘비가 배송해야 할 물건의 정체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매번 약속된 장소에서 스타렉스 차량에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실린 종이 박스들은 그에게 단순한 화물이 아닌 두둑한 현금 뭉치로 보였습니다. 일주일 중 서너 번, 한 번에 50만 원이라는 보상은 똘비의 모든 의구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차에 타지 않고 오직 포스트잇과 카톡으로만 배송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똘비는 문득 박스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배송 대기 중에 그는 참지 못하고 박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박스 속에는 평범해 보이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그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밀수품일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계좌에 꼬박꼬박 찍히는 거액의 숫자는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쉽게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우월감에 다시 도취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른 어느 날 영희로부터 평소와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배송일 것 같아 그동안 고생했어라는 영희의 글에 똘비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시가 적힌 포스트잇의 주소를 확인하고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양이 적은 박스 3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창고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가로등 하나 없이 지나치게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똘비는 시동을 끄고 박스들을 들기 위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받을 두둑한 보너스를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똘비는 수령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드러운 인사가 아닌 차가운 공권력의 선포였습니다. 똘비 씨 맞습니까? 마약 유통 및 운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들고 있던 팍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똘비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순식간에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자 똘비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전자담배 배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형사들은 현장에서 수거한 카트리지들을 증거물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트리지 안에는 일반 액상이 아닌 고농도의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 똘비는 영희의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영희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똘비는 자신이 준성과 영희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임을 깨달았습니다. 준성과 영희라는 인물은 애초에 가상의 신분이었으며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똘비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독일산 중고차는 이제 압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똘비 또한 그 마약 카트리지를 직접 흡입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배송인이라 주장하던 그의 변명은 마약 반응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친 한심한 놈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똘비의 비극이 마무리되려는 찰나 10년 전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의 기록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가 아닌 땅 자체가 품고 있는 저주받은 악마의 기록이었습니다. 똘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남자가 마주했던 핏빛으로 물든 폐건물의 진실이 이제 펼쳐집니다. 10년 전 중기업체를 운영하던 40대 중반의 똘비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남성으로부터 의문의 철거 의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타 지역에 위치한 개인 사유지의 3층짜리 폐건물을 3주 안에 철거해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만 수입이 워낙 좋았기에 똘비는 망설임 없이 이 제안을 수락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똘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잿빛 돌벽으로 둘러싸인 기괴한 분위기의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담벼락 안쪽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으며 무언가 압박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을 몰고 현장에 나갔을 때 땅 주인은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과 다투던 이는 화가 난 듯 자리를 떠났고 주인은 똘비에게 당장 작업을 시작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똘비가 다른 작업자들의 행방을 묻자 주인은 앞서온 포크레인 기사들이 모두 도망갔다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철거를 위해 포크레인의 8인 분대를 움직여 건물 외벽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콘크리트 파쇄기인 뿌레카로 아무리 타격해도 건물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기계가 고장난 것인지 의심하며 조작 레버를 거칠게 움직였으나 장비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건물 내부로 들어간 똘비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첫날 작업은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게 끝났고 똘비는 찝찝한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몇 명의 인부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내부 집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이어 다른 인부는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고 또 한 명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똘비 역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똘비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3층 천장부터 철거하려 했으나 기둥조차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상 근처에서 무언가 기괴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똘비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 앞창문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똘비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눈을 조금만 비껴봤어도 실명했을 뻔한 위험한 상황에 똘비는 공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셋째 날, 똘비는 현장에 나가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땅 주인도 인부들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땅 주인은 받지 않았고 똘비는 홀로 포크레인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점심때가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똘비는 도망치듯 숙소로 돌아와 TV만 켰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걸려온 땅 주인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고 그는 터가 안 좋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은 내일 무당과 함께 현장에 갈 테니 다시 한 번만 나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넷째 날, 현장에는 땅 주인 옆에 기괴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무당은 건물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으며 누군가 이곳에 악마를 불러놓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무당은 똘비를 빤히 쳐다보며 이런 곳에서 4일이나 버틴 것이 용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하다며 이 땅을 당장 포기하라고 땅 주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땅 주인은 결국 작업을 중단하고 똘비에게 4일치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똘비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둘러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아무런 소식이 없는 땅 주인이 궁금해진 똘비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땅 주인의 전처였으며 그녀는 주인이 이틀 전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똘비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옆방의 영정사진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날 현장에서 만났던 무당이었습니다. 땅 주인과 무당은 그 폐건물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채로 함께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의식이 벌어졌기에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마주했던 악마 숭배 집단의 진실과 터에 남은 저주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복을 입은 무당은 폐건물 앞에 발을 내딛자마자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키며 이 터의 정체모를 거대한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똘비는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쳐죽일 놈들이 악마의 씨를 뿌려놨다는 저주 섞인 말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똘비를 쏘아보며 이 험한 곳에서 사흘이나 버티며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건물주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며 당장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결국 작업은 중단되었고 똘비는 일당을 정산받은 뒤 찝찝한 마음을 안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궁금함을 참지 못한 똘비는 마을 인근의 오래된 상점을 찾아가 건물의 과거를 수소문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90년대 초반 그곳이 악마 숭배자들의 비밀 집회소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검은 후드를 쓴 무리가 밤마다 폐건물에 모여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끔찍한 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 길을 지나던 노숙자를 납치하여 지하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집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죽은 제물의 원한은 건물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건물이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악마의 기운이 땅 자체를 먹어치운 악마터라고 불렀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그 끔찍한 재단 위를 포크레인으로 내리찍으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무렵 건물을 포기하려던 건물주는 무당과 함께 마지막으로 의식을 치르겠다며 다시 폐건물을 찾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밤 폐건물 내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금소금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장의 연장을 찾으러 간 인부는 건물 문 앞에서 굳어버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 안쪽 복도에는 온몸에 칼자국이 난 건물주가 피 웅덩이 속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가 무참히 함몰된 무당이 영정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참혹한 몰골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광기 어린 공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마가 두 사람의 영혼을 홀려 서로를 도살하게 만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똘비는 장례식장에서 만난 건물주의 전처로부터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직전 전화로 건물벽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죽은 노숙자의 목소리도 실종된 숭배자들의 목소리도 아닌 기괴한 짐승의 울음 섞인 언어였습니다. 무당은 마지막 순간에 이곳은 이미 지옥의 입구라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전처의 수화기 너머로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그 기둥을 때릴 때 느꼈던 반동이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건물 기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포크레인의 타격을 흡수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똘비는 자신의 트럭 뒷좌석에서 누군가 낮게 을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시트 위에는 현장에서 보았던 검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터의 기운이 이제 건물을 넘어 자신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똘비는 공포에 질려 차를 세웠지만 주변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차 유리에 수십 개의 손바닥 자국이 찍히며 기괴한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밟은 똘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탈출하려 필사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악마 숭배자들이 남긴 끔찍한 문양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그 폐건물이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길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었으며 건물이 완전히 재가된 후에야 자연스럽게 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거대한 뼈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똘비는 그 뼈들이 90년대 숭배자들이 소환하려 했던 그 거대 실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터에 남은 굶주린 악마의 기운은 여전히 살아있는 재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땅 근처만 지나가도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똘비의 집 현관문 아래로 스며드는 그날의 검은 먼지와 함께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현관문 틈으로 스며든 검은 먼지는 단순한 환각이 아닌 그날의 저주가 보낸 신호였습니다. 똘비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거실 한복판에서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 먼지는 10년 전 철거 현장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냄새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똘비는 마을을 떠돌던 소문이 모두 잔혹한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구판을 벌였던 무당이 자신의 신당에서 피를 토하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의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입안에서 수십 마리의 도마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똘비는 서둘러 공사를 강행했던 건물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건물주는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 지하에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허공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결국 철거를 시도했던 그 폐건물 옥상에서 투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는 기괴한 붉은 문양의 악마 표식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비극이 그 땅 아래에 잠들어 있던 고대 악마의 분노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그곳에서 벌어졌던 악마 숭배 집단의 의식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악마를 그 터에 영원히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터가 훼손되자 잠들었던 존재가 깨어나 주변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의 동료 포크레인 기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똘비는 매일 밤 죽은 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그 땅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부조차 포기한 그곳은 이제 도시 전설 속의 금기구역이 되었습니다. 똘비는 이제 더 이상 포크레인을 타지 않고 시골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인 악마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건드린 자연과 역사 속에는 때론 결코 깨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는 언제나 처참한 파멸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똘비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 저주받은 터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 할 때 악몽은 반복될 것입니다. 무당의 마지막 경고처럼 악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돌비 제작진도 알 수 없는 기현상을 경험하며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똘비의 공포실화와 악마의 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그 어떤 어둠보다 평온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똘비도 이제는 그 무거운 기억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방 아래에서도 무언가 숨을 죽이고 위를 올려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악마의 표식은 지워져도 그 기운은 영원히 그 터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불을 끄지 말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마뱀과 악마의 터에 얽힌 실화 분석을 모두 마칩니다.